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카드가 도용됐다거나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들과의 결합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된 문자에는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돈을 보내라며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발신번호는 다름 아닌 쿠팡 고객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쿠팡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불안하면 삭제하라는 안내만 이어졌습니다. 쿠팡을 사칭한 인물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A씨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입금한다거나 이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느낌이 받아서 누군가 통관 고유 보호를 도용해 자신도 모르게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그냥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쿠팡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앞서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수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보들하고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의 사고가 맞물리게 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쿠팡 측은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2차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역시 사건이 처음 발생한 6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등 신고 2만 2천여 건을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필요하면 앞서 발생했던 정보 유출 사태와의 연관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만큼 문자 메시지와 링크,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쿠팡 무슨 고객센터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것처럼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의심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다음에 이걸 일단 신고부터 한다든가. 특히 정보 유출 관련 피해 보상을 가장하거나 유출된 정보로 카드가 발급된 것처럼 속이는 등 이번 사태를 이용한 범죄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 AWORKS 모바일 인덱스는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1,780만 4,5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수보다 18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입법 전쟁이 연말 전국으로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나자 민주당은 한층 더 거세게 야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쟁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재확인되고 장동혁 대표가 계엄이 의회 폭거 탓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고리로 완전한 내란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거듭 위헌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암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 위헌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또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 야권 압박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까지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법개혁 속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며 연말 입법 전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찾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삼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위헌 논란 속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계엄 사태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 법안을 맡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와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입법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전국이 입법 전쟁으로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강경파의 사법개혁 속도전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촉발하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에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하는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연말 입법대전에서의 여야의 극렬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2차 가해 논란을 넘어 여야 의원들 간의 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권력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게 부담스러워 1년 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대본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음해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무고를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일 법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발언. 서영교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이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서 의원은 본인도 맞대응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장경태 의원이 정치 공세를 받고 있다고 감쌌습니다. 내란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은 1년간 고군분투했는데 이 중요한 12월 3일 국힘당은 법사위 창에서 장경태 의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장경태 의원을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과 신상공개,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선언했고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이른바 장경태 방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퇴하며 이른바 인사청탁 문자가 일단락됐지만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인사농단으로 판을 키웠고 민주당 지도부도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 옹호 의견이 나온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란에도 반성 없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니 돋보인다. 정치권에서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는 건 언어 풍토라고 했고 강두구 의원은 세상이 돌 던진다면 김남국과 함께 맞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차분한 성찰이나 진상조사 대신 진흙탕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진석, 김남국 인사청탁 문자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등 여권발 악재에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과 엇박자 관련 내용이 끊이지 않으며 여전히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억대 연봉의 협회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인사청탁 문자. 김 비서관의 사퇴에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 고삐를 조였습니다.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대목을 고리로 김현지 실장이 인사농단의 최정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공수처는 불법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과거 성범죄 무고죄를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으로 규정한 장 의원의 발언을 소환해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공세 모드, 하지만 당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07명 의원을 대표한 원내사령탑의 사과, 여기에 소장파 의원들의 반성 릴레이까지.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하지만 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장동혁 대표의 SNS 메시지는 엇박자 논란을 불렀습니다. 지도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란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는 궤변으로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한 이들의 또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가 돼야 되는 거죠. 장 대표는 계엄 사과 논란에 별다른 언급 대신 대여 투쟁 단일 대우와 선 결집 후 확장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소장파나 친한동훈계를 넘어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중진 의원 한테서까지 뼈아픈 일침이 나왔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물론 아직은 지도부 거취를 문제 삼기보다는 현 체제에서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빠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 문제는 노선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 등 험지 출마 예정자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1년째 풀지 못하는 윤석열 딜레마를 두고 또 한 차례의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정치적 무게감이 큰 야권 인사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의힘 내부 파장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야권 인사 가운데 먼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건 오선 권성동 의원입니다. 원내대표 출신의 대표적 친윤으로 꼽혔던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됐고 오는 17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수사망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대납시켰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규정에 따라 경선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이거 특검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기소된 게 절반으로 줄었는지, 또 액수는 왜 전혀 줄어들지 않고 3,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지, 이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은 구속은 피했지만 특검이 신속한 기소를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도 특검에 불려 나왔습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재작년 김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적은 편지가 함께 발견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향후 진행될 수사나 재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같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재판 중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진술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했던 기소 전 증인 신문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한 전 대표 참고인 조사 시도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인 한동훈 전 대표가 잇따라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술을 확보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지정한 5차례 기일에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고 10차례에 걸쳐 발송된 소환장도 끝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결국 수사 기한 안에 한 전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사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거란 걸 한 전 대표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 진술 없이 추경호 의원을 이번 주 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 하지만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 김상민 전 검사 측도 재판에서 한 전 대표 증인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최종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모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본 사회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만남을 계기로 정부와 소프트뱅크 자회사는 우리가 취약한 분야인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할 학교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전 펀드 등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투자가 손정희 회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나타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나 하수도 무슨 도로처럼 정말 초보적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인공지능 기본권에 공감을 표한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인 브로드밴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인간보다 만배 뛰어난 초인공지능 ASI가 임박한 차세대 기술이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They will be 10,000 times smarter than us. So instead of we think we can control them, we can teach them, we can manage them. 이번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 암의 르네아스 대표도 함께했는데 산업통상부는 해당 기업과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에 학교를 짓기로 약속한 겁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설계 인력을 약 1,400여 명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투자와 기술력, 연산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블랙록과 오픈 AI에 이어 엔비디아 대표를 만난 이 대통령이 이번엔 미래 인재 키우기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후 타운홀 미팅도 재개하는 등 민생 현장 행보에도 돌입했습니다. 연내 부처 업무 보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기점으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로 대기업들도 어려운 마당에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환율 변동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 굴착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핵심 원자재는 텅스텐으로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로 가격이 상승했는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자재 값만 3배가량 올랐습니다. 원화 가격으로 약 8,000원 하던 게 지금 최근에 저희가 구입하기 23,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비싸게 원자재를 사와서 팔았을 때는 이미 제품의 당 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기업처럼 환율 방어를 위해 환해지 금융상품을 활용하기엔 비용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해지를 하면 이게 도움이 된다는데 이에 대한 좀 전문 인력의 부족과 앞서 중소기업들이 제시한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에 1,304원이지만 1,400원대 환율이 계속되면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았던 올해 초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환율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차손 발생과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고 가격 경쟁력 저하와 환율 상승분에 대한 납품 단가 미반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덜기 위해선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품 단가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납품 대금을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이런 게 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가 이제 제대로 정착시켜주는.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물류비 지원, 환 변동보험 등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꽉 막힌 의정대치 전국을 계엄으로 돌파해보겠다는 망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파탄에 빠진 의정 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공개된 계엄 포고령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엄포로 의대 증원에 반기를 든 의사들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했습니다. 뾰족한 출구가 없던 의정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계엄으로 일거에 해소하려는 독재적 발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 사범으로 몰았습니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해를 넘긴 의료대라는 새내기 의사와 전문의 배출 급감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5년간 2,000명씩 의대생을 10,000명 늘리겠다던 야심찬 계획은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뒤늦게 복귀한 의대생을 위해 의사 국가고시를 추가 시행하고 전공의의 전문의 응시 자격을 완화하는 등 특혜성 임시 방편으로 일단 수렁에선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내후년 의대 정원 문제에 더해 정부가 공들여온 지역의사제 등 의정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 해결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지 못한 채 계엄이란 파국을 맞았던 트라우마는 향후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미 투자기업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을 도울 전용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대미 투자기업 직원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비자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번 조지아 사태와 같은 비자 유효성 논란이 크게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의 대부분은 현지에 공장을 짓던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스타, 즉
전자여행 허가를 받고 입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해온 한미 비자 워킹그룹은 앞선 회의에서 이스타로 입국해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여기에서 나아가 단기 상용 비자 B1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대미 투자기업 이름을 적고 어떤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지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되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또는 단속 시에 체류 자격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 내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전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법집행 당국 지부 간 접속선을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직접 비자를 신청하던 것을 대기업을 통해 신청함으로써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대미 투자기업 5곳과 그 협력업체들만 해당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습니다. 또 조지아 사태 당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한국인 전용 비자 마련은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밝힌 개인정보 노출 고객 계정은 3,370만 개로 거의 모든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수사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쿠팡 내부 파악 결과 고객 정보 3,370만 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사람은 중국 국적 직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이미 퇴사 처리돼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사실상 겨냥하는 발언 또한 내놨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겨냥해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고 추가 특검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내란에 부역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법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반성의 목소리가 쇄도하는 것과 달리 지도부는 신중한 질의를 유지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배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유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수사 받으시잖아요. 성추행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는데 여권도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권력 공동체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황으로 군림하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사의를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탁 문자의 또 다른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군더더기 없는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때 인사 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단죄하겠다며 사법뿐 아니라 검찰 개혁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사법 쿠데타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습니다. 올해 최고의 국내 발명 특허 제품은 무엇일까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기기가 없었던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는 초음파 의료기기가 선정됐습니다. 라면처럼 물을 부어서 먹는 건조김치와 차세대 엣지 AI 반도체도 눈길을 끕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여 발생합니다. 정상인은 주로 잠잘 때 뇌 척수액을 통해 이 노폐물이 배출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 의료기기는 약한 초음파로 뇌를 자극해서 이런 노폐물 청소를 돕습니다. 한 달 치료로 인지 기능이 20에서 25% 정도 향상됐다는 임상 결과가 나온 가운데 마지막 대규모 임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치매 치료제는 증상 악화를 막는 정도였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주사제로 치료를 받는 건데 어느 정도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약 같은 경우는 한 3~4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올해 특허를 받은 건조김치는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왔습니다. 비행기 반입에 제한이 많은 포장김치와 달리 휴대가 간편하고 냄새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마치 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붓고 5분을 기다린 뒤 물을 따라내고 이 분말 소스를 뿌려서 비비면 김치가 완성됩니다. CCTV나 로봇에 직접 따라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고도 인공지능 추론을 할 수 있는 저전력, 고효율 엣지 AI 반도체. 수술 시간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수술용 나사 제거 장치도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기술성과 국가 산업 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성장 동력이 될 우수한 발명품을 중점을 두고 선정했습니다. 올해 특허청에서 처로 승격된 지식재산처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가입된 특허법 조약에 2029년까지 가입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국가 전략 기술의 해외 보호가 강화되고 해외 출원 절차도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AI 기술이 아파트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주차장에 들어설 때부터 침실에서 잠들 때까지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 적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추천 주차구역이 표시되고 전광판을 따라가면 어느덧 주차구역에 도착합니다. 입주민의 평소 주차 데이터를 분석해 선호 주차 위치로 안내하는 이른바 AI 주차 서비스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별도의 카드 태깅 없이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요금은 관리비에 합산됩니다. 월패드를 통해 주차된 차량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방문 차량을 예약하면 방문하는 동까지 최적 주차 위치도 안내해줍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에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적용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주차장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맞춤형과 자동화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GS건설은 최근 아파트 공간에 따라 각각 다른 음악이 흐르는 AI 기반 음악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단지 내 주요 동선과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공간별 음악을 설계했고 시간대와 날씨 데이터를 반영한 AI 자동 선곡 엔진도 도입했습니다. 잠자는 공간인 침실에도 AI가 적용됩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이 AI 기반 수면 케어 기술은 개인별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조도와 습도 등 맞춤형 수면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며 수면 개선 효과도 입증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저마다 다른 AI 기술을 곳곳에 접목하고 있는 건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한 그 서비스들로 좀 더 발전할 영역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아마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AI 기술 적용이 신축 아파트에 한정되다 보니 앞으로 신축과 구축 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차세대 격전지는 가상 공간을 넘어 현실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로봇 제조 역량과 영국의 AI 기술을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연대를 구축해 기술 종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이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유연하게 춤을 춥니다. 사족 로봇이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하고 날렵하게 피합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의 지능형 로보틱스 그룹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연구진 200여 명이 AI 두뇌를 로봇에 이식하는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nabled us using GPUs to perform better, more robustly, to teach basically robots to perform different tasks, long horizon tasks. 영국의 앞선 AI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문을 연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이 영국의 R&D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격차를 줄이는 핵심 거점입니다. I think it's really clever to offer a global top 10 university a relatively small investment, and they will form a bridge between Korean industry and UCL and our partners, one of the world's top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 특정 국가나 빅테크 기업에 얽매이지 않는 AI 주권 확보는 이제 각국의 필수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In defense, in health, in economics, all nations need to control and develop AI for those domains. You cannot rely, we cannot rely. 지금이 AI 주권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전략적 연대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입니다. 미중 기술 종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과 영국 같은 중견국이 피지컬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국 과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반도체 로봇 제조 역량에 영국의 AI 소프트웨어 강점이 결합하면 G2의 독주를 견제할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조 강국 한국과 원천 기술 강국 영국의 결합.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를 선점하고 기술 종속의 고리를 끊어낼 해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윤현숙입니다. 연말이 되면 술자리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포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이은 포금 이후 복부에 극심한 고통이 나타난다면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연말연시 일정표를 가득 채우는 것은 술자리 약속들입니다. 얼굴 보니 즐거워서 혹은 업무 탓에 어쩔 수 없이 마시다 보면 급하게 많이 술을 들이켜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 올 수 있는 질병이 급성 췌장염입니다. 희비지장으로 이동한 뒤 역할을 해야 할 소화 효소들이 비정상적으로 췌장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췌장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췌장의 분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입니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음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췌장을 소화를 시켜버리면 췌장염이 생기는 거고, 진물 같은 게 뭐 밖으로 나가서 췌장 주변에 있는 장기까지도 이제 소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갈 경우에는 폐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불러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극심한 복부 통증입니다. 통증이 멈추지 않고 등으로 뻗치거나 구토, 발열 등이 함께 올 경우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게 아니고 너무 아파서 그냥 응급실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통증이고, 후배 판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담석과 같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일단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술을 마시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폭음 뒤에 나타나는 복부 통증을 단순한 숙취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팬데믹 이후 기구 없이 체중을 이용한 맨몸 운동이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효과와 장점이 입증되면서 건강을 위한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덤벨도 기구도 없습니다. 몸무게를 이용한 맨몸 운동만으로 근육을 단련합니다. 팬데믹 이후 헬스장 대신 집이나 공원에서 운동하는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One of the benefits of calisthenics is that it does remove one barrier to exercise for people. Cost and time are big barriers for a lot of people. And we saw this during the pandemic when calisthenics experienced a surge in popularity.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플랭크 등 기본 동작부터 플란체나 레버 같은 고난도 기술까지 다양합니다.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I've been doing calisthenics for the better part of 5 years, and I found it to be incredibly beneficial in that it's helped me with injury prevention. 중장년층에겐 근육 손실을 막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It's just a good way to keep muscle tone as you grow older without risking a lot of injury, I think. So it's a perfect fit for me. 하버드 의대는 맨몸 운동이 골밀도 유지와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맨몸 운동을 하면 관절 통증이 25% 줄고 골밀도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맨몸 운동 12주 후 평균 근력은 15%, 균형 능력은 20% 향상됐습니다. 반대로 낙상 위험은 25% 줄었습니다. With calisthenics, you can definitely build a lot of muscle, you can build a lot of strength. The key to doing that is understanding the progressions and regressions, rep ranges and intensity of the exercises as well. 무엇보다 체중이 곧 부하이기 때문에 체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흔히 트랙터 하면 농사용 장비를 떠올리지만 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끄는 대형 화물차 역시 트랙터로 불립니다. 디젤을 쓰던 트랙터를 친환경 수소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첫 도로주행 실증이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트레일러 등을 연결해 화물을 실어 나르는 국내 대형 화물 트랙터는 대부분 디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 대비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41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디젤 트랙터를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전기 트랙터로 대체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화물차의 최대 전장은 16.7m. 그러나 수소연료를 장착할 경우 차량 길이가 18.7m에 달해 기준보다 2m 이상 늘어나면서 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실증은 수소연료 전지를 장착해도 도로 주행이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관련 기관, 기업,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태화강돈치에서 수소전기 트랙터 화물 운송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과 차량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울산은 수소 산업의 중심을 넘어 친환경 물류 혁신 허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과 산업단지, 물류 전반의 탄소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관련 정책 지원을 맡고 울산도시공사는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수소 배관 인프라 구축을,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 트랙터를 제공합니다. 근본 실증 사업을 토대로 수소전기 대형 화물차의 본격적인 양산과 보급을 추진하여 글로벌 친환경 물류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제공된 수소전기 트랙터 세대는 앞으로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3개 물류기업이 한 대씩 울산에서 창원, 울산에서 부산과 양산을, 또 한 대는 울산에서 부산까지를 운행하는 규제 유예 실증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증에 투입되는 수소전기 트랙터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시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수소 탱크 용량 68kg, 1회 충전 시 약 76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실증 사업은 이달부터 2028년 10월까지 4년간 연간 약 4만 km씩 컨테이너와 자동차 부품, 택배 등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게 됩니다. 실증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민자 등 모두 32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수소전기 트랙터 화물운송 실증을 계기로 수소선도도시 울산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신설한 피파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조 추첨식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고 메달과 함께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예 가운데 하나라고 수상소감을 밝힌 뒤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세계는 지금 더 안전한 곳이 됐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파키스탄, 인도 간 충돌 등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오늘부터 풀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다만 곳곳이 빙판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에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요. 경기와 강원 일부는 비나 눈이, 또 오후부터는 중부에 또다시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동해안은 건조함이 심합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4.6도, 대구가 영하 4.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4도, 강릉 11도, 창원과 전주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